한국이 경제 성장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이 심각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으로 온 일본 명문대 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는 한국 온 첫날부터 본인의 예상과 다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카즈키 히라야마입니다. 도쿄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최근 몇 년간 국제시장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이 주목받는 현상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일본 경제가 장기간 정체되어 있는 동안 한국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연구실 책상 위에는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숫자들을 보며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일본의 GDP 성장률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반면 한국의 성장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어요. 특히 반도체, 자동차, 조선산업 등에서 한국 기업들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런 현실을 마주하면서도 저는 한국의 성과를 인정하기 힘들었습니다. 분명 일시적인 현상일 거야. 곧 일본이 다시 앞서갈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끊임없이 피어올랐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자료를 살펴보던 어느 날 문득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야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고층 빌딩들로 가득한 풍경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정체된 듯한 느낌이 들었죠. 그 순간 서울의 야경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활기차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기억되는 그 도시의 모습과 지금 내 눈앞의 풍경을 비교하니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퇴근길에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은 피곤해 보였고 활기찬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정체되어 버린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 뒤에 숨겨진 비결이 궁금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TV를 켰더니 마침 한국 드라마가 방영 중이었습니다. 화면 속 서울의 모습은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드라마 속 젊은이들은 활기차고 열정적으로 보였어요. 이런 모습을 보며 한국의 성장이 단순한 숫자의 증가가 아닌 사회 전반의 변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들기 전 서재에서 경제 서적들을 뒤적이며 한국의 성장 요인을 찾아보려 했지만 기존의 이론들로는 한국의 급속한 성장을 완전히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책을 덮고 침대에 누웠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이대로 한국에 뒤처지게 되는 건 아닐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맴돌며 저는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다는 욕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성과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묘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마음을 안고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연구실로 향하는 길에 우연히 한국 유학생을 만났습니다. 그는 열정적으로 자국의 발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그의 말을 반신반의하며 들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자부심과 확신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연구실에 도착해 컴퓨터를 켜고 한국의 경제 지표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수치상으로는 분명 놀라운 성장이었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남았습니다. 이런 급격한 성장이 과연 지속 가능할까? 혹시 거품은 아닐까? 이런 질문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동료 교수와의 점심 식사 중에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동료는 한국의 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 제 안에 깊이 뿌리 박힌 편견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한국의 경제 정책과 기업 문화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부분에서
일본과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혁신을 강조하는 기업 문화, 과감한 정부의 지원 정책,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향한 적극적인 진출 전략 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성장이 우연이 아닌 체계적인 노력의 결과라는 것을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편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제적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든요. 그날 밤 오랜만에 학창시절 앨범을 펼쳐보았습니다. 일본의 경제가 세계를 주도하던 시절. 우리는 얼마나 자부심에 넘쳤었는지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변화의 필요성도 느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강의실에서 있었던 일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경제 성장 모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습니다. 한국의 성장은 분명 주목할 만하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좀 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뜻밖에도 여러 학생들이 저의 의견에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지난 방학 때 한국에 다녀왔는데요. 서울은 정말 놀라웠어요. 도시 전체가 스마트시티처럼 운영되고 있었고 5G 기술이 일상생활 곳곳에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한국 기업에서 인턴십을 했는데 그들의 업무 방식과 혁신 속도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한국의 모습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K-팝, 한국 드라마, 화장품, 음식 문화까지 그들의 관심사는 경제를 넘어 문화 전반으로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반응에 당혹스러웠습니다. 내심 그들이 제 의견에 동조하길 바랐는데 오히려 한국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으니까요. 수업이 끝난 후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우리 학생들조차 이렇게 한국을 동경하고 있다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동시에 제 자신에 대한 의문도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편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닐까? 연구실에 도착해서 컴퓨터를 켜고 한국 관련 뉴스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세계적인 기업들과 그들의 혁신적인 제품들이 가득했죠. 반도체,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모두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분야였습니다. 밤늦게까지 자료를 찾아보다가 문득 책상 위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 그리고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눈빛. 나는 왜 이렇게 한국의 성장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다음 날, 동료 교수와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한국 열풍이 대단한데 알고 계세요? 동료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히 답했습니다. 네, 저도 놀랐어요. 사실 좀 당황스럽기도 해요. 동료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런 현상을 연구의 기회로 삼아보는 건 어때요? 우리도 배울 점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앨범을 꺼내 과거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20년 전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죠. 그때의 서울과 지금 학생들이 말하는 서울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할 수 있다니 놀라움과 동시에 묘한 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의실로 향하는 길에 우연히 한국 유학생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한국어로 답례를 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얼마나 한국 문화에 노출되어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강의 중에는 의도적으로 한국의 경제 모델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았어요.
학생들의 반응은 예상대로 뜨거웠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날카롭고 통찰력 있었습니다. 특히 한 학생이 던진 질문이 인상 깊었습니다. 교수님, 일본이 한국의 성공 모델에서 배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즉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건 우리가 함께 연구해 볼 만한 주제네요. 라고 답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몇몇 학생들이 남아 한국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들의 열정을 무시할 수 없었죠.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얼마나 한국에 대해 모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스타트업 문화,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향한 도전 정신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그날 밤 연구실에서 늦게까지 한국 관련 자료를 찾아보았어요. 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도 한국의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부분에서 일본보다 앞서 나가고 있었어요. 특히 디지털 전환과 신산업 육성 정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료 교수들과의 회의에서 한국 연구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는 눈치였지만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고 난 후에는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가 한국으로부터 배울 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았죠. 주말에는 도쿄의 한인타운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의 활기찬 분위기와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옆 테이블의 젊은이들이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한국의 최신 트렌드와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점점 한국의 성장이 단순한 경제적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회 전반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젊은 세대의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였죠. 더 이상 이를 부정하거나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기가 끝나갈 무렵 한 학생이 찾아와 한국 유학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 저였다면 말렸을 테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대응했습니다.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가서 많이 배우고 오세요.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에게도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제 모습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이런 일련의 경험들을 통해 이제는 한국의 성장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배울 점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는 불편함이 남아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더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어요. 연구실에서 밤을 새워가며 한국의 IT 산업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학생들의 말을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에 시작했지만 점점 더 깊이 파고들수록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5G 기술 도입 속도와 보급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반도체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압도적이었습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성과야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일본의 위상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새벽녘 잠시 눈을 붙이고 일어나 아침 신문을 펼쳤는데 일면에 한국 기업의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제품 전시회에서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여 주목받았다는 내용이었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자리는 일본 기업들의 몫이었는데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는 밤새 찾아본 자료들이 가득했어요. 한국의 IT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기술 혁신의 속도, 그리고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현황 등 이 모든 것을 보며 한국이 IT 강국으로 우뚝 서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이렇게 빠른 성장의 이면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저는 곧바로 한국의 사회 문제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 실업, 노인 빈곤, 극심한 경쟁 사회, 확실히 문제점들도 있어 보였습니다. 한국의 발전된 모습만큼이나 이면의 문제점에 대해도
깊은 관심이 생겼습니다. 우리 일본의 경우 급속한 발전 속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고, 아직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았으니까요. 이러한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저는 일본의 고도 경제 성장기를 떠올렸습니다. 우리도 한때 세계를 놀라게 한 경제 기적을 이루어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환경오염, 과로사, 가족관계의 붕괴 등 이러한 문제들 중 일부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 박혀 있습니다. 한국의 현재 모습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눈부신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 뒤에 숨겨진 그림자가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실제로 자료들을 더 깊이 파고들수록 한국 사회의 양극화, 청년들의 취업난, 노인 빈곤 문제 등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노인 관련 문제는 제 연구 주제와 직결되어 있어 더욱 관심이 갔습니다.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 이는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와 맞물려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것 같아 보였죠. 이러한 발견은 제 연구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한국이 급속한 경제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노인 복지 정책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이는 일본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그리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 면밀히 관찰하고 배울 점을 찾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한국을 직접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의 발전 과정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연구하고 있는 노인 문제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노인들이 고립되고 경제 성장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이 심각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의 노인층과 사회적 현장을 탐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에서 첫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한 노인분이 스마트폰으로 능숙하게 교통카드를 결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옆자리의 다른 노인분은 휴대폰으로 유튜브 영상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게 내가 예상했던 모습일까?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도심에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리 곳곳에 설치된 스마트 가로등은 보행자의 움직임을 감지해 자동으로 밝기를 조절했고,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바닥에 LED 신호등을 설치해 놓았더군요. 첫날 식사를 위해 들른 레스토랑에서는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테이블에 설치된 태블릿으로 메뉴를 주문하고 결제까지 모두 처리할 수 있었죠. 더 놀라운 것은 주변의 노인 손님들도 이 시스템을 어려움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한 스마트시티 홍보관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서울시의 미래 계획을 접하게 되었는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시 관리 시스템, 자율주행, 대중교통 네트워크,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도시 구축 등의 계획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노인 복지와 기술의 융합이었습니다. 독거노인을 위한 AI 돌봄 서비스,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 등은 제가 연구하고자 했던 노인 복지 정책의 범주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LED 조명으로 빛나는 도시의 모습은 마치 살아 숨쉬는 유기체 같았죠. 제가 알고 있던 한국,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경험한 한국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물론이고 그 기술을 사회 전반에 융합시키는 속도와 범위가 놀라웠습니다.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발전 속도와 수준은 내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이제 일본이 한국을 따라잡아야 하는 분야가 생긴 것 같다. 내일부터 시작될 노인 복지 정책 연구도 이런 첨단 기술의 맥락에서 새롭게 바라봐야겠다. 한국의 노인들은 이런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있을까? 한국 방문 둘째 날, 서울 근교의 노인복지관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목격한 광경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7, 80대 노인들이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다루며 인터넷과 유튜브를 활용하는 모습이었죠. 일본의 노인 시설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복지관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노인들의 디지털 소외를 막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특히 스마트폰 활용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죠. 이는 일본과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복지관에서 만난 박영희 할머니는 스마트폰으로 손주와 영상통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얼굴 보며 이야기할 수 있어 정말 좋아요. 외롭지 않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기술이 세대 간 소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노인들의 SNS 활용도였습니다. 이용우 할아버지는 카카오톡과 유튜브를 능숙하게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무얼 하는지 이걸로 다 알 수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것도 빨리 알 수 있고요. 일본의 노인들은 대부분 전통적인 매체에 의존하는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오후에는 한국의 노인 복지 정책을 연구하는 이지원 교수님과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은 노인들의 디지털 참여를 국가 경쟁력과 연결 짓고 있어요. 노인들의 경험과 지혜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는 일본의 노인 복지 정책과는 확연히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시내의 카페에서 20대 청년이 70대 할머니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는 디지털 교육 봉사 프로그램의 일환이었습니다. 세대 간 소통과 협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광경을 보기 힘들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 한국의 노인층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사회와 더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두려워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는 일본의 노인층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하루를 정리하며 제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노인층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사회 참여와 세대 간 소통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일본도 이러한 접근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일본의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노인층의 디지털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서울의 한 주택가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노인분들이 조끼를 입고 거리를 청소하고 계셨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다가가 보니 그분들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이라고 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친절하게 저를 맞아주셨어요. 저는 여기서 1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주 3일, 하루 3시간씩 동네 청소를 하죠. 적은 돈이지만 용돈도 벌고 운동도 되고 좋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노인 빈곤 문제 때문에 시작된 프로그램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 일이 경제적 지원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필요해서 시작했어요.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매일 아침 이웃들과 인사하고 깨끗한 동네를 만드는데 기여한다는 게 얼마나 보람찬지 몰라요. 나이 들어서도 할 일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해요. 이 말씀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은퇴 후 사회활동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데 여기서는 노인들이 여전히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주민센터의 박영애 주무관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노인분들의 소득 보충과 사회 참여를 동시에 돕는 정책입니다. 물론 근본적인 노인 빈곤 문제 해결책은 아니지만 노인분들의 자존감 향상과 사회적 고립 예방에 도움이 되고 있어요. 점심시간, 다른 참여 노인분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영수 할아버지는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져요. 이렇게 나와서 일하니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손주들에게 용돈도 줄 수 있어 좋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노인들이 주로 수동적인 복지 수혜자로 여겨지는데 한국의 노인들은 제한적이나마 사회의 능동적인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일기를 쓰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활기찬 노후의 새로운 모습을 보았다. 비록 노인 빈곤이라는 어두운 현실이 배경에 있지만 이를 통해 노인들이 사회적 역할과 존재감을 얻고 있다. 일본의 노인 복지 정책도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 참여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경험은 제게 한국 노인들의 현실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었습니다. 경제적 필요와 사회 참여 욕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며 노인 복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 방문의 마지막 날, 저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의 박 교수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박 교수는 제 관찰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히라야마 교수님, 흥미로운 관찰이네요. 노인 복지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발전 모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노인 복지 정책 외에도 한국의 여러 면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특히 IT 기술과 디지털 혁신 분야에서 한국이 크게 앞서 나가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박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디지털 전환을 이루어내고 있죠. 5G 기술, 반도체 산업, 그리고 스마트시티 구축 등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국의 발전 전략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의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 혁신을 장려하는 기업 문화,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점점 더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박 교수님, 이번 방문을 통해 확실히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점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노인 복지 정책뿐만 아니라 기술 혁신과 경제 발전 전략 측면에서도 말이죠. 박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일본의 발전 모델을 많이 참고했어요.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관계가 된 것 같네요. 양국이 협력한다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예요. 이 대화는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귀국을 앞두고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이번 방문의 경험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한국의 디지털 혁신 속도와 그 범위가 놀라웠습니다. 일상생활 곳곳에서 첨단 기술이 활용되고 있었고, 이는 노인층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한국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와 도전 정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모습은 일본 기업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셋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과 규제 완화 노력이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참고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 이번 경험을 동료들과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발전 전략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노인 복지 정책뿐만 아니라 기술 혁신, 경제 정책, 교육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적용할 방안을 모색해 볼 생각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보였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발전 모델에서 배워야 할 점이 분명히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죠. 이번 방문은 제 연구와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양국의 발전 전략을 비교 연구하고 서로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제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 사회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과 일본이 함께 손잡고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날이 오기를 꿈꿔봅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일본 대학 어느 동아리실 일본인 학생 한 명이 한국인에게 한국인으로서 일본에게 감사해야 한다며 소리치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에 살고 있는 하루카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많은 한국인들이 엔저 현상으로 일본의 물가가 저렴하다며 일본으로 여행을 오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이 싫어했습니다. 엔저 현상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인기 관광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들도 혼잡해졌어요. 제가 살고 있는 도쿄도 정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데요. 저녁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큰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고 길거리에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안 그래도 사람이 많아서 지하철이 복잡했는데 많은 관광객들로 항상 지하철이 붐비고 있죠. 특히 관광객들이 많아지면서 음식, 쇼핑 등의 물가가 많이 올라서 솔직히 예전보다 힘들어졌기 때문에 더더욱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 일본을 방문하는 게 싫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일본인 친구들은 살면서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주변에 여권을 보유하고 있는 친구들도 몇 명 안 되죠. 사실 일본은 자국 내에서도 다양한 명소와 풍부한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일본인들은 굳이 해외로 나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언어 장벽으로 인해 해외여행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일본에는 전 세계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만 특히 한국인 관광객이 정말 많이 찾아와요. 사실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달된 나라라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주변에 한국의 문화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저는 한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부모님이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한국을 평가할 때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부정적이셨죠. 할아버지는 오랜 시간 극우단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한국은 일본한테 감사해야 하는데 일본을 원망한다며 한국을 괘씸한 나라라고 제게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의 경제에 대해 뉴스에서 나올 때면 한국의 모든 것은 일본에서부터 전파된 것이고 일본의 모든 것을 베껴가서 성장했는데도 일본을 원망하는 한국인이 있다면서 제게 한국은 배은망덕한 나라라고 말씀하셨죠. 한국의 산업정책은 일본의 경제 발전 모델을 분석해서 한국의 경제성장 전략을 세웠다고 말하셨고 한국의 자동차도 초기 일본의 기술을 도입해서 생산을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의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도 일본의 소니, 파라소닉 등의 기술 이전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한국의 K-팝이라는 것도 일본의 J-팝을 따라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게다가 일본은 한국에게 철도도 깔아주고 한국의 지하철도 일본 지하철을 모방하여 만들어진 시스템이며 도시계획까지도 일본의 도시계획 및 주거단지를 모방했다고 하셨어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자라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이란 나라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한국을 싫어하는 저와 달리 많은 친구들은 한국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한국의 아이돌인 BTS와 블랙핑크 같은 K-팝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한국의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는 일본에서 굉장히 열풍이 불 정도로 유명한 드라마였죠. 그 외에도 한국의 음식, 화장품, 패션 등 다양한 한국의 모습을 동경하며 한국을 사랑하고 칭찬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변의 많은 친구들은 유튜브로 한국의 뮤직비디오, 드라마, 먹방 등을 찾아보았고 몇몇 친구들은 일본 정부가 한국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며 주장하는 친구들까지 있었어요. 대체 일본인인지 한국인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본 친구들이 한국에 열광을 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면 한국을 여행하겠다며 여권을 만드는 친구들이 많아졌고 한국의 화장품을 자랑하는 친구들도 많아졌어요. 대체 한국이란 나라가 어떻길래 많은 일본 친구들이 칭찬하는지 조금 궁금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할아버지 말씀처럼 한국은 일본을 베껴서 성장한 나라니 당연히 일본보다 못한 나라일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에 애써 궁금한 마음도 지워버리려고 노력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을 때 저는 일본 대학교에 꽤 많은 한국인 유학생들이 있어서 너무 놀랐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한국인 관광객만 봤기 때문에 제 또래 한국인 친구들을 본 적이 없었는데 대학 때는 많은 한국인 친구들이 있었어요. 한국 유학생들은 대부분 일본 학생들보다 키도 크고 피부도 깨끗해 보였고 예쁘고 멋있었어요. 많은 한국 유학생들은 패션 감각도 뛰어나고 부티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웃을 때 치아가 고르게 자라 있었는데 저는 덧니가 컴플렉스여서 한국 유학생들 앞에서는 저도 모르게 입을 가리게 되었죠. 한국이 일본보다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자랐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인들도 일본인보다 못할 것이라 단정지었는데 가까이서 본 한국 유학생들은 정말 예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대학 수업을 들을수록 저는 한국 유학생이 일본 친구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더 느끼게 되었어요. 대부분의 한국 유학생들은 한국어, 일본어뿐만 아니라 영어도 굉장히 잘했거든요. 특히 일본인이 따라하기 힘든 영어 발음을 유창하게 할 때면 같은 동양인인데 왜 일본인들은 영어를 못하고 한국인은 영어를 잘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 모습에 더 시기심이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도움 덕에 한국이 잘 살게 되었다는 생각이 강해지면서 이유 없이 한국인들이 미워졌어요. 하지만 한국 친구들과 가까워질 계기는 전혀 없었기에 내색하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했죠. 그러다 한국 유학생 한 명과 어쩔 수 없이 교류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저와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2명의 친구들과 함께 같은 대학으로 진학했고 우리 셋은 대학을 다니면서도 친하게 지냈어요. 우리 셋은 대학에서 독서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함께 대학에 온 친구 중 유미는 한국을 정말 사랑하는 친구였어요. 어느 정도로 한국을 사랑했냐면 한국에서 나오는 드라마라면 밤을 새서라도 꼭 챙겨보고 한국의 음식이 일본의 음식보다 맛있다며 인터넷을 찾아보며 한국의 음식도 만들어 먹고 대학에 입학하면 무조건 한국을 여행하겠다고 말하며 제 친구들 중 가장 먼저 여권을 만들었을 정도였죠. 심지어 일본 정부가 한국에게 제대로 사과하지 않아서 속상하다며 여러 친구들 앞에서 정부를 크게 비난하기도 했고 일본인인데도 아사다 마오보다 한국의 김연아가 피겨스케이팅 할 때가 더 아름답고 우아하다는 발언을 했다가 많은 일본인 친구들과 싸웠던 적도 있던 친구였죠. 저는 그 친구를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이해하기도 싫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한국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 말고는 괜찮은 친구였거든요. 근데 유미가 어느 날 독서 동아리에 한국 유학생 서연을 데려왔고 저와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를 시켜주었어요. 서연은 성격도 밝고 제게 친절하게 대했지만 저는 솔직히 서연이 한국인이라서 마음에 들지 않았죠. 서연은 동아리에서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서연은 많은 일본인 친구들이 좋아할 만큼 예쁘고 활달하며 제가 봐도 사랑스러웠거든요. 한국인인 서연이 싫은 거지 서연이라는 사람을 싫어하지는 않았기에 최대한 내색하지 않고 지내려고 노력했는데 제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대학교 입학할 때부터 짝사랑했던 선배가 서연에게 고백해서 사귀고 있다는 소문이 학교에 퍼지게 된 거였죠. 그 선배는 학교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고 여러 일본인 친구들이 고백했지만 단 한 번도 누군가의 고백을 받아준 적이 없었던 선배였고 저도 고백하고 싶었지만 다른 친구들이 거절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몰래 짝사랑하던 선배였어요. 선배는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했고 누구에게나 친절했어요. 그런 선배가 하필 한국인인 서연과 사귀다니 굉장한 질투심에 휩싸여서 저는 서연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동아리에 오는 것도 싫었고 저와 친하게 지내던 유미가 저보다 서연과 함께 다니려고 하는 모습도 꼴보기가 싫었죠. 결국 저는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그날은 동아리 독서 모임인 날이었어요. 유미는 역시나 서연과 팔짱을 끼고 모임 장소로 들어왔고 많은 친구들이 서연에게 반짝이는 눈빛으로 다가가서 선배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질투심에 눈이 멀었나 봐요. 무작정 서연에게 다가가서 일본이 철도도 깔아주고 도로도 깔아주고 산업시설도 건설해주며 한국을 발전시켜 주었는데 너는 한국인으로서 일본에게 굉장히 감사해야 된다고 말해버렸습니다. 갑자기 서연에게 일본이라는 나라에게 감사해야 된다는 말을 하니 동아리에 있던 많은 친구들이 경악을 하면서 저를 쳐다보았는데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이미 내뱉은 말이라 주워 담을 수도 없었어요. 분위기는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고 모든 친구들이 저와 서연을 주목하니 저도 모르게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의 주목을 받아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서연은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제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일본이 한반도에 철도와 도로를 건설하고 공장과 산업시설을 건설한 이유는 한국의 군수물자와 자원을 수탈하기 위함이지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가 아니야. 많은 한국인들은 일본이 만든 산업시설에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강제로 일해야 했고 경제 발전보다 고통이 더 많았어. 일본은 한반도의 풍부한 자원인 석탄, 철광석, 목재 등 주요 자원을 일본으로 반출했고 한국의 농업 생산물도 대규모로 수탈해 가서 많은 한국인들이 식량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어. 솔직히 지금의 일본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예전에 일본이 한국에게 한 짓은 굉장히 나빴다고 생각해. 그리고 지금의 일본 정부가 과거에 한국에게 한 행동들을 축소하고 은폐하며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부분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서연이 여기까지 말했을 때 저는 멈춰야 했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다시 서연에게 반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말이 맞다고 해도 일본이 만들어 놓은 교육 행정 시스템과 교육기관으로 한국인들이 똑똑해진 건 사실이잖아. 일제강점기 시절 전에 한국 사람들은 일본인에 비해 미개하다고 했어. 그러자 서연은 조용히 저를 쳐다보았고 한숨을 한번 내쉰 후에 다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서연의 눈빛에 움찔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생각을 하며 많은 친구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서연에게 지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인들에게 일본어를 강제하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말살시키려는 정책을 펼쳤어. 일본의 교육 목적은 일본 제국에 충성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지 한국인의 자율적인 발전이 아니었어. 그리고 수많은 한국인들이 강제 노동에 동원되었고 많은 여성들이 위안부로 끌려갔으며 한국인의 토지와 자원을 일본인이 소유했어. 게다가 일본은 한국의 전통 문화와 종교를 억압하고 신사 참배를 강요하기까지 했어. 일본은 한국의 경제 구조를 일본의 필요에 따라 재편성하고 한국의 기술 발전을 억제하기 위해 고급 기술과 산업 노하우는 일본으로 이전하는 정책을 펼쳤지. 일제시대에 한국을 발전시키기 위해 도와준 적은 없었어. 쉬지 않고 말하는 서연을 보며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다른 친구들이 그만하라며 저를 말렸지만 저는 끝까지 분명 일본이 한국에게 기술을 전수했다고 그건 분명하다고 서연에게 말하고 말았죠. 그러자 서연은 저를 분노한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저는 서연의 눈빛을 보고 도망가고 싶었지만 많은 친구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서 멍하니 서서 서연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게 기술을 전수한 것은 사실이야. 서연의 첫마디에 안도했지만 다음 이어지는 말을 듣고 더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어요. 일본이 한국에게 기술을 전수한 이유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하게 되면서 경제 재건이 필요했고 국제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함이었어. 미국의 권유로
한국과 일본은 강력한 경제 동맹을 이루었고, 일본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함으로써 일본 제품의 주요 시장 기능을 할 수 있기를 원했지. 게다가 한국의 저렴한 노동력과 지리적 위치는 일본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생산 장소를 제공했고, 많은 일본 기업들이 한국의 발전을 통해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어. 한국의 경제 발전은 한국인들의 자주적인 노력과 국제사회의 지원, 특히 미국의 경제적 원조와 한국 정부의 경제 정책 덕분에 이루어졌고, 물론 일본의 기술 이전도 도움이 되었지만 일제강점기 시절에 한국이 일본에게 수탈을 당한 것을 생각하면 그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은 한국에게 저지른 잘못을 현재까지도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게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해. 저는 서연의 마지막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고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동아리의 친구들은 서연을 위로했고 제 주변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저와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까지도 서연의 옆에서 일본인으로서 한국인인 서연에게 많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말을 하고 있었죠. 유미는 서연에게 사과한 후 멍하니 서 있는 제게 다가와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 몰랐다면서 굉장히 실망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조용히 짐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고 일제강점기 역사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서연의 말이 사실이라고 믿기 어려웠고 분명 서연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분명하니 제대로 알아보고 반박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제가 틀렸고 서연의 말이 맞았어요.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만 듣고 저는 진실된 역사를 찾아보지도 않고 한국인인 서연을 비난하려고 했었던 거였죠. 저는 여권을 만들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국 여행을 준비했어요. 여행보다는 제가 모르는 진실을 알고 싶어서였습니다. 무슨 생각이었는지 몰라요. 무작정 일제강점기 시절 역사를 볼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2박 3일로 일정의 한국 항공권과 숙소만 예약하고 한국으로 떠났죠. 처음 보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발전되어 있었고 지하철도 시설도 일본보다 깔끔하고 환승 시스템도 굉장히 편리했어요. 당연히 일본보다 못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죠. 게다가 한국 사람들은 일본인인 저한테도 굉장히 친절했습니다. 숙소로 찾아가고 있었는데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헤매며 계속 두리번거리니 대학생으로 보이는 친구들이 먼저 다가와서 제가 숙소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고 데려다주기까지 했죠. 그렇게 2일 동안 한국의 독립기념관과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일제강제동원 역사관을 방문하며 일제시대의 참혹함을 직접 눈으로 보고서야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저는 학교에서 도저히 서연을 볼 자신이 없어서 동아리도 더 이상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와 친했던 친구들은 더 이상 저를 보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와는 인사도 하지 않고 지냈던 몇몇 친구들이 소문을 듣고 제 말에 동의한다며 다가오기 시작했죠. 저는 진실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 친구들과 함께 한국이 괘씸하다고 욕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비난하지 않고 서연의 말이 맞았다고 얘기하니 제게 다가왔던 친구들조차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모두 떠나갔고 결국 제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많은 학생들이 제가 걸어다닐 때 웅성거리기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는 것만 같고 도저히 시선들을 견딜 수가 없어서 휴학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렇게 휴학계를 챙겨들고 제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짐을 챙기려고 아침 일찍 동아리실로 들어갔는데 하필 서연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오기 전에 짐을 챙기려고 일찍 왔기 때문에 동아리실에는 저와 서연 둘만 있었죠.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점점 숨이 막혀왔어요.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는데 발은 떨어지지 않고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서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오랜만이야. 요즘 많이 바쁜가 봐 라고 인사를 먼저 건네더라고요. 제가 서연이었다면 화부터 냈을 텐데 서연은 그러지 않았죠. 저는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했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일전에 했던 행동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서연은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동아리 친구들에게 나누어줄 간식을 사러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자고 말했어요. 저는 서연에게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서연과 함께 간식을 사서 동아리실로 돌아오니 여러 친구들이 저를 쳐다보았고 서연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간식 사왔다며 웃으며 제 손을 잡고 친구들에게 다가갔어요. 저를 보고 표정이 안 좋아지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더 이상 비난하는 친구들은 없었고 저는 친구들 앞에서 다시 한번 서연에게 사과했고 다시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은 다시 여러 친구들과 다니며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제가 서연에게 사실 선배를 짝사랑했는데 선배가 서연에게 고백했다는 말을 듣고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말했더니 서연은 한국의 고등학교 때부터 사귄 남자친구의 사진을 보여주며 선배한테는 눈꽃만큼도 관심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장난을 치더라고요. 선배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해서 조금 부담스러웠고 이미 사귀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아서 서연도 당황스러웠다고 말했죠. 그러면서 조만간 남자친구가 일본으로 놀러 온다며 학교에 데려와서 소개시켜주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여러 대화를 나누며 우리는 다시 함께 다니게 되었고 지금은 진심으로 서연이가 정말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방학 때 서연이랑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한국을 여행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한국에 방문하면 한국의 유명한 관광지와 맛있는 음식들도 먹어보고 싶어요. 지난번에는 2일 동안 혼자 편의점 삼각김밥만 먹었어서 한국 식당을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을 함부로 평가했던 점 많은 한국인분들께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을 사과하고 싶어서 용기 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탐험이었습니다.